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 미래재단의 박태순입니다. 해결해 나가셨던 우리 김성환 전 안보실장님을 모시고 이렇게 또 우리가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강연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가능하면 핸드폰을 다 무음으로 두시고 끄시고, 그리고 강연하는 동안에는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거나 이런 것들은 자제를 해주시고, 또 오늘 주제가 주제인 만큼 질문하실 때는 충분하게 숙고하시고 준비하셔서 간결하고 명확한 질문을 좀 하셔서 오늘의 시간을 좀 더 풍요롭게 마련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연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방에서 대화하는 그런 기분으로 여러분들과 여러 가지 그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좀 갖고자 구성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그 주제는 좀 거창한 주제가 되겠습니다만은 국제질서야 항상 전환기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지만은 최근에 와서 특히 과연 국제질서가 현재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급격한 변화의 수용도리로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우려와 또 걱정들이 많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부를 지금까지 쌓아왔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닐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국제 질서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러한 가운데에서 우리의 어떤 안보, 외교의 좌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학문적으로 여러 이제 국제정치 학자들이 자유주의 국제 질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유지되어 온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위기에 봉착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국제 질서의 현재와 미래, 과거도 좀 더듬어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전략 경쟁 그 상황은 더 이상 변수라기보다는 상수처럼 저희 안보 외교 그 현장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사결정을 내릴 때, 또 정책 방향을 설정할 때 미중 전략 경쟁은 더 이상 변수라기보다는 거의 상수에 가까운 그런 위치를 차지하게 됐다는 점,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서 우리의 어떤 안보 전략을 좀 모색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좀 작아서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냥 풀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흔히 자유주의 국제 질서라고 할 때는 미국이 주도하고 특히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 질서를 얘기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 직후에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의 52%를 차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당연히 초강대국으로 등장할 수밖에 없었고, 유럽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폐허가 된 상태에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 가치의 공감대 위에서 미국이 서방 국가들과 함께 전후 질서를 이제 만들게 되는데, 그 핵심 내용인즉슨 우리 재화를 자유롭게 교환하는 자유무역 질서를 좀 세워보죠. 그리고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우뚝 서 있지만은 유엔이라는 다자협력 기구가 있으니까 그런 다자협력 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관계의 어떤 협력 질서를 한번 창출해보자. 세 번째는 인권이라든지 자유민주적 질서, 가치, 이런 것들을 국제사회에서도 좀 더 확산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분위기, 그런 어떤 협력 체제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런 취지에서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제2차 세계대전 직후부터 출범을 해서 냉전을 거치면서 또 냉전 이후까지 살아남았죠. 그런데 첫 번째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되는데 가장 큰 도전이 바로 2001년도에 9월 11일 날 발생한 9.11 테러가 되겠습니다. 9.11 테러는 뭐 여러분 잘 생생히 기억하시다시피 자본주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트윈타워, 또 미국 국력, 특히 국방력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워싱턴의 펜타곤을 이제 타겟으로 삼아서 거대한 테러가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이런 국제 질서 속에서 미국이라는 존재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고 반드시 지워버려야 국제사회의 어떤 평화가 찾아온다는 그런 어떤 굉장히 폭력적이고도 역사적인 메시지를 던진 사건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서구 사회라든지 또 미국의 동맹국들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국제사회에 발벗고 나서는, 그래서 아프간 침공이라든지 또 이라크 침공과 같이 미국이 소위 말하는 일방적으로 국제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죠. 그래서 한 예로 이라크 전쟁을 일으킬 때 많은 미국의 동맹국, 심지어는 프랑스나 독일과 같은 나라도 반대를 했었죠. 거기에 오히려 이제 찬성을 한 나라는 뭐 영국 정도였고, 그 다음에 동유럽에 새롭게 네이토에 들어간 뭐 폴란드라든지 체코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미국의 입장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이러한 9.11 테러로 인해서 미국이 상당한 국제 질서에 어떻게 보면은 집행자 내지는 그 당국자 비슷한 그런 어떤 위치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중동 지역에 뭔가 새로운 질서, 중동에 더 이상 미국이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는 중동에 결국은 자유민주주의적 가치를 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라크를 민주화시키게 되면 그것이 일종의 전염 효과, 확산 효과로서 중동 전체가 민주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핑크빛 꿈을 꾸었습니다는 정반대의 결과가 됩니다. 미국이 제2의 베트남 전쟁까지는 아니었습니다는 깊은 전쟁의 수렁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2010년 이후까지도 미국이 이라크에 머물러 있고 또 아프가니스탄에 미군을 주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심각한 소위 군비 지출과 또 그로 인한 어떤 경제적 타격을 피할 수가 없었죠. 한참 이라크 전쟁과 아프가니스탄 전쟁이 한창일 때 미국의 국방비는 전 세계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국방비에 많은 돈을 퍼부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과는 없었죠. 테러라는 문제를 전쟁의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과연 라는 자성의 목소리가 뒤늦게 튀어나오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 그 전쟁의 어떻게 보면은 분위기가 좀 잦아들 무렵에 2007년도에 미국의 또 월스트리트에서 미국발 금융위기가 발생합니다. 미국발 금융위기가 뭐 부동산 버블에 기인하고 있다, 뭐 아니면 월스트리트
투자가들의 그 수학에 기초한 파생 상품의 난립으로 인해서 뭐 발생했다 여러 가지 소리들이 있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볼 때 미국은 국제사회에 이 금융위기가 97년, 98년처럼 뭐 동남아나 한국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어떻게 보면은 맹주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내에서 그것도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로 치욕스러워했죠.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또 중국의 여러 농객들이 저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은 중국 소위 인민해방군의 장성들이 CCTV에 나와서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이제는 새롭게 중국이 국제 질서의 책임을 떠맡아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군복을 입고 직접 얘기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렇게 또 한 세기가 역사의 한 챕터가 닫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기까지도 했습니다만은 불과 3년 만에 미국 경기가 다시 원상 복구하면서 중국도 굉장히 당황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이 중요한 결단을 내리게 되죠. 중동에 올인할 것이 아니고 동아시아 미국식 표현에 따르면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이라는 존재를 망각해서는 미국이 국제사회 특히 국제 질서의 권위 있는 집행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피벗 투 에이시아 중심추를 중동으로부터 에이시아로 옮긴다라고 2011년도에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견제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그 연장선상에서 2017년도에 트럼프가 집권을 하고 2018년도에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서 트레이드 워 무역 전쟁을 선포하면서 미국과 중국과 미국 간의 본격적인 전략 경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과연 이 질서가 미국 중심의 질서로부터 중국 중심의 질서로 넘어가느냐 아니면 두 거인들이 용어 상박의 게임을 벌이면서 지지부진한 국제 질서의 모습들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냐 이러한 논쟁들이 이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창 펼쳐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그러한 양상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과연 현 질서를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다가 소위 말하는 수정주의 세력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본격적으로 채택된 용어인데요. 소위 리비저니스트 스테이트 혹은 리비저니스트 포스라고 해가지고 미국 중심의 기존 자유주의 국제질서 FTA라든지 가자협력이라든지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이러한 국제질서에 뭔가 수정을 요구하는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대표적인 세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중동의 이란, 이 나라들이 서로 힘을 합쳐서 국제 질서에 도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현 질서가 상당히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없다로 이제 상당히 논쟁의 양상이 구체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겠죠. 과연 미국이 주도하는 현 자유주의 국제 질서가 얼마나 지속될 수 있겠냐? 그에 앞서서 과연 지속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겠는데요.
몇 가지 요소에 좌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자유주의적 그런 어떤 국제주의에 바탕을 둔 규범이 여전히 지구상에 존재하는 국가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이걸 볼 필요가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뭐 글로벌 노스, 글로벌 사우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글로벌 노스는 이제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 그 다음에 글로벌 사우스는 이제 좀 후발 개도국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과연 제3세계라는 그 개념과 어떻게 차이를 갖고 있는지 이제 질문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과거 이제 냉전시대 제3세계라는 것은 미소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별도의 비동맹, 그런 어떤 국가들의 그룹을 제3세계라고 이제 칭했던 반면에, 요즘에 이제 글로벌 사우스는 그것보다는 훨씬 뭐랄까 구조적으로 국제관계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이 개도국들을 좀 이렇게 역사적으로 착취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역사적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 없고, 글로벌 사우스는 글로벌 사우스끼리 상당히 조직화하고 뭉쳐서 글로벌 노스의 어떤 역사적 책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각성하고 국제 관계를 글로벌 노스 중심이 아니라 글로벌 사우스와의 깊은 어떤 협력과 화해 속에서 국제 관계를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 거기에 어떤 가치라는 문제를 지나치게 개입을 시키게 되면은 곤란하다. 뭐 이런 자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있는 현상은 미국은 스스로 자유민주적 가치를 미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맹국, 또 미국의 친구 우방국들, 또 미국과 유사한 생각을 갖는 국가, 영어로 이제 like-minded countries라고 하는데, 그런 국가들로 이렇게 확산을 시키는 것이 일종의 신의 소명이라고 생각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대부분 권위주의 체제로 이루어진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 글로벌 사우스의 대표적인 국가를 뭐 예를 들면은 아시아에 있어서는 인도라든지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중동에서는 사우디, 터키, 그다음에 아프리카에서는 나이지리아, 남아공, 그다음에 남미에서는 이제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나라들을 글로벌 사우스의 이제 맹주들이라고 하는데, 그들 나라의 이제 상당 부분이 권위주의 체제에 더 가깝기 때문에 권위주의 체제보다는 뭔가 이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공감대를 상당히 강조하는 미국의 입장에 별로 그렇게 동조하지 않는 국가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또 중국이 그런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을 열심히 속된 말로 구워 삶아서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노력들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힘 있는 나라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자유주의 그 국제 질서가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뭔가 이제 130여 개 국가로 상징되는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어떤 그 양태를 관찰을 하게 되면 과연 국제 질서가 자유주의 그 국제 질서의 모습을 계속 견고하게 견제할 수 있을지에 대한 뭔가 의구심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전환기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질서라는 게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진화해 나갈 수 있고 뭔가 개선할 수 있는 자정 메커니즘들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대변할 수 있는 UN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UN은 뭐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장악했다. 뭐 이런 얘기가 뉴욕에 출장을 가면 나올 정도로 유엔 내에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의 목소리가 상당히 큰 반면에 미국은 유엔에 대해서 무관심한 이런 모습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자유주의 질서가 자정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이해가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현 국제 질서를 떠받치고 있는 금융 측면에서 IMF, IBRD 다 좋은데 이제 중국이 만들어 놓은 이제 또 다른 금융 기구가 있죠. AIIB라고 Asia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 이거를 이제 새로운 국제 금융 질서의 축으로 미국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과연 현 질서가 포용적 질서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의를 많이 제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유민주적 가치가 소중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실제로 서구 사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본래 의도한 또 교과서적인 의미에서 자유민주주의의 모습을 제대로 구현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 그렇지 않다고 보시면 안 되는 것이죠. 포퓰리즘, 소위 대중적 그 인기에 영합하는 정책과 노선을 소위 빈발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미국을 비롯해서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 사이에 팽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 가지고서야 자유민주적 가치 기반 계속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회의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럼 미국이 계속 현재와 같은 질서를 유지해갈 그런 어떤 힘과 의지가 과연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미국이 현재와 같은 국제 질서를 책임 있게 짊어지고 갈 그런 어떤 능력과 의지가 있다면은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제 미중 전략 경쟁 하지만은 가장 중요한 GDP와 국방비를 비교해 보면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중 전략 경쟁을 얘기하지. 여기서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GDP와 이제 PRC가 이제 중국이 되겠죠. 미국이 26.9조가 되고 중국이 17.7이니까 한 66%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저희 국방 예산이 8,57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중국이 2,24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중국의 국방비는 뭐 거기에 곱하기 2, 1.5 내지는 2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곱하기 2를 하더라도 현재 미국의 26%인데 미국의 반을 조금 넘는 그런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미국과 중국의 힘의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주요 부분에 있어서 산업으로 얘기하면은 emerging technology, 소위 신흥 그런 어떤 기술이라든지 첨단 산업이라든지 또 군사적으로 얘기하면은 소위 해공군력과 관련된 그런 어떤 첨단 무기 또 전략 무기 이러한 부분으로 이제 좁히게 되면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격차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적인 GDP의 비교라든지 절대적인 국방비의 비교만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과 중국 사이에 격차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능력 면에서 아직도 강하다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미국의 의지다 이거죠. 근데 미국의 의지에 앞서서 이제
그 국제 정치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뭔가 이제 패권국이 있고 또 패권국에 도전을 하는 이제 새로운 신흥 패권국이 등장을 하게 될 때 뭔가 신흥 패권국이 조만간 이 질서의 변화를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패권국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은 기존 패권국의 동맹국들이 슬금슬금 이제 신흥 패권국으로 갈아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아직까지 미국의 동맹국들이 중국으로 배를 가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잘 봐야 돼요.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은 이제 정권의 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파격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대부분의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제 미국과의 동맹은 끝이 났으니까 중국과 동맹을 맺고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나라는 거의 지구상에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미국 자체가 근데 문제는 이러한 복잡하고 골치 아픈 국제 질서를 계속 질서 유지를 위한 많은 비용 그리고 기회 비용을 감내하면서 국제적인 리더십을 행사할 생각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 거기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문제가 지금 도사리고 있지 않느냐. 물론 민주당 쪽은 그런 어떤 국제적으로 미국의 지속적인 리더십과 책임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주류, 비주류 할 것 없이 그건 좀 과하다. 미국은 보통 국가까지는 아니지만은 너무 슈퍼파워인 척 하면서 미국의 국내 문제를 소홀히 하는, 미국의 국내 경제와 민생을 소홀히 하는 듯한 이런 정책을 펴게 되면 곤란하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원하죠.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그러한 변화하는 민심을 아주 극적으로 대변을 해서 2017년도에 대통령이 된 사람이죠. 거기서 끝났으면 얘기가 더 이상 복잡하게 진척이 안 되는데 그 트럼프가 이제 다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온 형국이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저는 아침 저녁으로 여론조사를 핸드폰을 통해서 체크를 합니다만은 아침 점심으로 해리스와 트럼프의 소위 말하는 핵심 그 경합주의 있죠? 한 6개 내지는 7개, 조지아라든지, 그 다음에 그 아리조나라든지, 펜실베이니아라든지, 위스콘신이라든지, 이런 그 지역에서 선도가 바뀌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40일도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될지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가 없고 아프게 왔습니다. 그리고 2016년 11월 그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된 배경도 미국 내 질서, 평화, 번영이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데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미국이 픽서, 해결사가 노릇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제 여동생이 미국 아틀란타에 사는데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이제 오피니언 리더들은 주로 미국에 출장을 가면은 제가 그 대한항공 마일리지가 한 250만 마일인데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걸 가지고서 가장 많이 갔던 나라가 미국인데 미국 내에서도 더 가장 많이 갔던 도시가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더라고요. 네? 그때 워싱턴, 뉴욕, 샌프란시스코는 압도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지역이죠. 근데 미국은 우리처럼 전국 단위의 투표를 하는 나라가 아니고 50개 주가 이제 독립된 국가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각 주별로 한 표라도
더 이기게 되면은 그 지역에 배정된 선거인단 전체를 다 가져가는 위너틱스 올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제 네브라스카하고 이제 메인 조금 다르죠. 그런 상황에서 그 여동생이 이제 가끔씩 전화를 하는데 오빠 트럼프야 그러는데 무슨 소리야 지금 힐러리 클린턴이 될 텐데 무슨 트럼프냐. 아이 오빠는 지금 미국 그 미드웨스트의 민심을 전혀 몰라서 그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트럼프라는 실제로 트럼프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백인 중산층과 노동자들 생각은 미국이 밖에 나와가지고 뭐 중동 전쟁 정리하고 뭐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그 천문학적인 액수 가지고 미국의 그 울퉁불퉁한 구멍 뻥뻥 뚫린 그 국도를 아주 반반하게 고속도로처럼 다 바꿀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산업을 훨씬 더 아주 역동적으로 바꿀 수 있을 텐데 그 돈을 왜 밖에 나가서 그렇게 무슨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쓰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장의 어떤 이익을 생각하고 국제 질서가 미국을 중심으로 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또 가치의 공감대를 이루는 나라들이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시스템이 가져다주는 이익이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을 요하기 때문에 당장 민생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현금 체포형 경제라고 할까요? 내수형 경제 이런 것들을 소위 유권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명시키고 납득시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현재 미국이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해리스도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우크라이나를 미국이 그렇게 도와야 되는지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그런 어떤 현실. 그래서 결국은 여기 이 기관의 이름도 동아시아 미래재단이니까 동아시아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동아시아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한 5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중심적 동아시아 아니면 중국이 주인이 되는 동아시아. 세 번째는 미국과 중국이 치열하게 대결하는 것. 아니면은 미국과 중국이 자기의 영역을 이렇게 나눠서 쌍도 맞춘 체제로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진핑이 말이죠. 과거에 트럼프한테 말하려고 해서 만난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태평양, 미국과 중국 사이에 놓인 태평양은 넓고도 깊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여기서 협력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 영역을 좀 나눠서 좀 나눠 먹자는 얘기죠. 태평양이 이렇게 넓고 깊으니까 미국이 그걸 다 먹으려고 하지 말고 중국과 좀 나눠 먹자. 이런 제안을 했는데 미국은 그걸 이제 마이동 공격으로 흘려듣고 거절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일본까지 포함한 미중의 협조 체제 여러 가지 이제 시나리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뭐 현재까지 중국의 도전이 거세기는 하지만은 미국 중심적 동아시아 질서가 상당 기간 유지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국의 지속적인 도전이 점점 더 체계적이고 강력한 형태로 증대되리라는 점은 아마도 부인하기 힘들겠습니다. 왜냐? 이 바다를 중심으로 해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 잘 아시다시피 그 중국을 누가 외교 국가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대륙국가라고 이제 많이 알고 있지만 중국 스스로가 이제는 대륙국가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 도래했습니다. 왜냐? 이 중국 오른쪽에 이 해안선을 보십시오. 저기 한 8,000km 되는데 저 엄청난 해안선을 가진 나라가 어떻게 대륙국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까지는 이쪽 바다를 그렇게 열심히 개척하지 않고 내륙을 주로 개척하는 대륙 국가로서의 모습을 훨씬 더 역사적으로 많이 보여줬었죠. 그래서 컨티넨탈 파워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중국이 이 넓은 긴 해안선을 지키기 위해서 해공군을 강화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러한 이 위험한 움직임을 감지한 미국이 이 지역을 사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대서양의 한 60%, 태평양의 한 40% 배치했던 군함들을 이제는 5대5의 비율로 경우에 따라서는 대서양 4, 태평양 60%의 비율로 이제 해군력을 증강시킬 그런 계획까지도 하고 있다. 그 이유인 즉슨 이게 빨간 선이 있죠. 빨간 선이 소위 말하는 영어로는 First Island Chain이라고 그러고 두 번째 빨간 선은 이제 Second Island Chain이라고 하는데 1차 도련선, 제2차 도련선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목표는 제1차 도련선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1차 도련선 내로 미국 군함이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끔 대만 오른쪽으로 해서 저 일본 ryukyu 아일랜드를 해서 대만 오른쪽으로 해서 필리핀 오른쪽으로 해서 이 남중국해 전체를 역사하는 이 지역. 이 지역을 중국의 세력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2035에서 40년도에 가면은 저 세컨 아일랜드 체인까지 제2 도련선까지 돌파할 수 있는 그런 해군력을 장착시키게 되면 이 동아시아의 미래는 중국의 미래가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 엄청난 지금 군비 경쟁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남중국해에 중국이 집착하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군사적으로 중국이 집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 동중국해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대체적으로 좁고 수심이 낮습니다. 근데 이 남중국해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굉장히 넓고 여기에 굉장히 수심이 깊어요. 근데 여기 하이난 섬에 중국 PLA의 잠수함 기지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전쟁, 핵 억제의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은 미국으로부터 핵을 얻어맞았다는 내륙에 그러면 이거를 다시 미국으로 반격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그게 여의치가 않아요. 대륙의 여러 가지 그 위치를 미국이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미사일 위치를 잠수함 발사 ICBM을 운용하기에 여기가 최적의 위치라고 봅니다. 그래서 수심이 깊고 넓기 때문에 여기에 깊이 들어가서 갑자기 부상을 해서 미국 쪽을 통해서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을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통해서 ICBM을 확보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확실한 보복 능력을 갖추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고 미국과 중국 사이가 과거 미국과 소련 사이에 핵 균형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상당히 견고한 그런 어떤 양육 체제로 정립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군사적으로 사우스 차이나 씨의 가치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주로 거기에 원유가 많다, 자원이 많다, 이런 얘기만 하지만 중국이 그런 거에도 관심이 있지만 역시 패권 국가에 대한 야심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확실히 중국에 내외화 시켜놓고 군사적으로 얻어맞고 확실하게 반격할 수 있는 그런 그 전초 기지로 운영할 수 있다. 중국의 안보 그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시 얘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중국은 미국의 모델을 따라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지만 이 존 미어샤이머라는 이거는 레이저 포인트는 안 되죠. 네. 존 미어샤이머의 이 시카고 대학 교수가 보면은 미국이 어떻게 패권 국가가 되느냐. 일단 미주 대륙에서 지역 패권 국가의 지위를 확립을 하게 되는데 먼러 덕트린 1815년 먼러 덕트린 이후에 이제 미국이 본격적으로 착수하는 게 뭐냐면은 카리브해의 내해와예요. 카리브해를 미국의 군함들이 딱 지키고 서 있어가지고 다른 뭐 유럽의 선박들은 물론이고 뭐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런 선박들이 거기에 함부로 들어올 수 없는. 물론 그 주된 대상은 유럽이 되겠죠. 유럽 선박들이 거기에 들어오지 못하게 밖에 딱 막아놓고서 여기를 사실상의 미국의 영해화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먼러 덕트린도 먼러 덕트린이지만은 미국의 그 수반부에서의 어떤 그 패권에 유럽의 프랑스라든지 미국이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미국이 그 원거리에 미국이 힘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항공모함의 건조에 착수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항공모함을 만드는 이유는 원거리에 힘을 투사하기 위해서 비행기를 싣고 가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 해외에 군사기지를 만드는 이유는 그 군사기지 근처에서 뭔가 전란, 변고가 발생했을 때 미국 본토에서 가는 것보다 훨씬 빨리 대응할 수 있는, 힘을 투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효율성을 담보하기 때문이죠. 그런 차원에서 이제 미국은 지역 핵공국으로서 올라가고 카리브해의 내외화를 통해서 유럽 국가들이 수반구에 개입하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시아 쪽으로 미국이 진출할 수 있는 항공모함과 해군력을 급속도로 늘리면서 발전시키면서 핵공국의 지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중국이 바로 이제 그겁니다. 이제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으로서 이제 올라섰으니까 그 지역 내에 그것을 이제 동아시아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 내에 이제 보면 핵심 바다라고 할 수 있는 소위 웨스턴 패시픽, 소위 서태평양 중에서도 남중국해 이거를 중국에 영해화시키면서 그 지역에 함부로 미국을 비롯해서 미국의 동맹국들이 넘보지 못하게 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 아까 얘기하는 제1도련선과 제2도련선을 돌파해낼 수 있는 해군력을 확장시키게 되는 명실공히 중국이 넘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 미중 간의 어떤 그 경쟁이 한반도에까지 미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자연스럽게 강화되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유럽과 긴밀히 연계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전개인데요. 2014년도에 이제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러시아에 대해서 이제 EU가 미국과 함께 강력한 경제 제재를 가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러시아로서는 더 이상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돌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자기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중국과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저 중국과 러시아가 급속도로 친해지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또 중국과 러시아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해서 더욱더 밀착을 하게 되고 또 거기에 이제 가지를 치는 게 바로 이제 러시아와 북한 간의 러브 군사 협력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중국, 러시아, 북한이 긴밀하게 엮이게 되고 거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이제 한국, 미국, 일본이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유럽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두 개의 이제 스팟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대만 해역이고 하나는 이제 한반도. 대만 해역은 아까 말씀드린 그 태평양 지역 또 남중국해에서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만 해역이 중국의 영향권이 아닌 대만이 미국의 실질적인 동맹국, 사실상의 동맹국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한 중국의 야심, 만만, 미래 전략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시진핑 2049년 전까지 대만을 무력으로 통일하겠다는 말을 공공연히 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대만은 대만이고 한반도는 한반도냐 그렇게 생각해서는 곤란합니다. 저도 이제 안보실 근무하면서 가끔 당황했던 질문 중에 하나가 미국 친구들하고 이제 한반도 관련된 협의를 하게 되면은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대만 해역 사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뭐냐? 그러니까 북한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는 그 미팅 때 대만 해역 사태가 만약에 발생하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걸 항상 물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굉장히 저도 빈정이 상해가지고 도대체 그거하고 이거하고 좀 분리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이게 분리된 사안이 아니야. 왜 분리된 사안이 아니냐? 그러니까 중국이 다 봤을 거다 이거죠. 우크라이나 전쟁이 미국의 전폭적인 지시로 우크라이나가 뭐 나름대로 이 교착 상태를 이끌어내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작년 10월 7일 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때리니까 이제 모든 그 전략적 관심이 우크라이나하고 중동으로 미국의 전략적 관심이 분산이 된다. 그러면서 잠시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가 잊혀지는 것 아니냐. 젤렌스키가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이제는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할 정도로 이게 양쪽으로 분산이 되더라. 그것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사태는 대만 해역 사태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특히 중국의 입장에서는 대만 해역 사태, 특히 대만을 통일하려고 하는 위대한 과업을 지금 실현하려고 하는 순간에 미국이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회방을 놓을 텐데 미국의 대응을 분산시키기 위해서는 한반도도 역시 변고 상태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미국의 대응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폴밀이라고 해가지고 Political Military Simulation을 많이 합니다. 안보실에서도 그렇고 합참도 그렇고 관련 연구소에서도 많이 하는데 과거에는 대만 해역 따로 그 다음에 한반도 따로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만 해역 사태에서 만약에 뭐 상황이 발생한다. 그러면은 일단 주한 미군 측에서는 7공군 공군의 정찰기들이 일단 뜹니다. 떠가지고 대만 해협의 그 상황을 신속하게 미국 본토에 전달하기 위해서 작전에 들어간다는 것이죠.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미 7공군의 일부 병력이 북쪽을 정찰해야 되는데 대만 해협을 정찰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이 가만히 조용히 있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북한이 본격적인 서해 5개 도서 중에 하나를 특수부대를 동원해서 강점을 한다든지 이런 상황이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게 되면 아주 골치 아픈 상태가 벌어질 수 있다. 북한은 이제 특작부대라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특수부대라고 하지만 특수작전부대라고 합니다. 특작부대가 우리로 얘기하면은 전진 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쪽 휴전선 가까이에 다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쪽으로. 거기에 왜 특작부대를 배치해 놓겠어요? 그거는 이제 NLL을 변경시키고 서해 5도에 대한 현상 병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서해 5도 중에 하나, 연평도가 됐건 백령도가 됐던 간에 특작부대를 동원을 해서 강점을 한 다음에 이제 KCNA 북한 중앙방송에서 이제 방송이 나옵니다. 여기는 원래 우리 땅 남조선에서 LLL을 잘못 먹었다. 그래서 원래 우리 땅인데 이거를 남쪽과 미국이 다시 차지하겠다고 탈환 작전을 벌이는 순간 우리는 힘을 쓰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어 놓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레파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탈환 작전하기 북한이 힘을 쓰게 됩니다. 네? 그런 상황에서 또 이제 대만은 또 대만대로 상황이 복잡하게 들어가면은 미국은 탈환 작전은커녕 한국을 뜯어말릴 거예요. 일단 기다려. 나중에 내가 찾아줄게. 찾아주긴 우리가 찾아야죠. 네? 그런 상황들이 아주 복잡하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대만과 한반도 상황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미중 전략 경쟁으로 인해서 대만의 뭔가 위기가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한반도에 영향을 줄 수 있고 한반도에 거꾸로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면 또 그 틈을 중국 측에서는 노려서 잘 활용해서 대만 통일의 기회로 이끌려고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 핵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트럼프는 여러분 잘 기억하시다시피 2018년, 11년도에 여러 가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의 입장이나 태도가 영원히 지속될 가능성이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집니다. 제가 트럼프 얘기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결국은 주의인식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안보실에 있는 동안에 대통령의 국빈 방송을 준비를 하면서 뭔가 선보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국빈 방송을 마치고 와서 우리 국민들한테 전해드릴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 핵무장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핵 공유라든지 또 전술핵 대시라든지 또 핵 주기 완성. 핵 주기 완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일본은 우라늄 TH로부터 시작해서 이 플루토늄을 이제 궁극적으로 재래를 해가지고 마지막 소위 말하는
핵 연료봉을 재처리해가지고 무기급 플루토늄을 만드는 핵탄두 만들기 바로 일보 직전까지의 핵 주기를 그 핵 주기를 완성시키시는 일본과 한국의 차이가 거기 있는데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옥션에 놓고서 이제 미국과 협상을 해봤는데 뭐 바늘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어프로치를 바꿨냐면은 기존에 미국의 확장 억제, 핵 우산 다 좋은데 미국의 그 기존 정책은 저희는 핵신비주의. 핵신비주의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날 믿어, 미국을 믿어. 그리고 누가 너희를 핵으로 공격하려고 하거나 혹은 실제로 핵으로 공격하면은 내가 아주 그놈을 속기시대로 내줘. 네? 나만 믿어. 근데 자세한 그 내역을 알려고 하지 마. 그냥 믿어. 이거예요. 미국의 입장은.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이제 뉴클리어 미스티시즘이라고 해요. 핵신비주의. 그거는 곤란하다. 네, 뭐 핵 공유나 뭐 전술핵 재배치 그것까지는 힘들다고 하면은 그거는 곤란하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안 된다고 하면은 기존에 미국의 확장 억제를 운용하는 그 운용 시스템 속에 한국이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제안. 그렇게 해서 NCG라는 게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 조짐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디텍트를 딱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미국 전략사령부가 미국 확장과 움직이는지 여러 가지 그 과정 일련의 절차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비핵 국가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완전히 블랙박스입니다. 근데 거기에 한국이 들어갈 수 있게 해놨어요. 그걸 미국이 받아들입니다. 하지만은 이제 문이 여러 개가 있는데 뭐 통속으로 보면은 문을 하나, 두 개, 한 세 개 정도 열고서 같이 협의하고 작전을 논하는 그런 단계까지는 허용을 하지만 이제 맨 마지막 단계까지 문을 열어줄지는 아직 미지수죠. 물론 최종 결정권은 미국 대통령이 하는 거지만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어떤 상황 대처, 능력. 우리는 핵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핵 무기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 기획하고 그것을 어떻게 운용하고 관리하고 실제로 실행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안보시장 시절에 우리나라의 소위 핵무기 사용에 대해서 핵 이론 말고 핵 정책 말고 핵 무기에 대해서 좀 알고 있는 전문가들을 다 모아봐라 이렇게 했는데 정확한 숫자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은 10명이 안 돼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지만 좀 있다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그건 핵무기가 없으니까 핵무기 전문가가 없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측에서 이제 이런 상황이 지속이 되면 우리 국민들이 계속 자전할 것이고 핵을 직접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가 비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압력을 좀 낮춘다는 차원에서 미국이 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이고 그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제도적 메커니즘이 NCC다. 네? 뉴클리어 컨설티브 그룹에서 출범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확장 억제를 공고히 하는 거고요. 한미일 안보 협력 최근에 한일 안정을 구축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행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는 우리가 일본의 과거를 믿자는 건 전혀 아니죠. 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기존에 한국이 어떻게 보면 최대의 수혜를 받은 자유주의 국제 질서를 뭔가 변경하고 수정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북한이 그들과 나쁜 방향으로 협력을 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한미 동맹과 미일 동맹을 연계하는
한미일 동맹까지나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하지 마라 라고 한다면 저는 대한민국 안보를 전혀 걱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무지한 사람이라고. 예. 그리고 미일 동맹과 한미 동맹이 안보 협력이라는 그런 틀로 이루게 될 때 가장 강력한 선자 협력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이 한국의 안보에 저는 절대적으로 기여할 거라고. 왜냐? 쿼드 여러분 아시죠? 네? 쿼드라고 그래가지고 일본, 미국, 호주, 뉴질랜드 이 네 나라로 보죠. 네? 쿼드를 이제 중국은 이게 완전히 대중국 공세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UK,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오커스. 거기에 대해서도 중국이 맹비난하죠. 그다음에 파이브 아이즈, 냉전 시대부터 존재했던 영연방 국가들, 프랑스, 미국, 그다음에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정보 협의체인데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다 이렇게 비난을 해왔지만 한미일 안보 협력은 어떻게 쓰든지 막기 위해서 한일 관계가 좋아지지 않게끔 중국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어떤 입장을 한국과 공조를 하는 이런 입장들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한일과 미일로 이렇게 삼각으로 엮이는 것에 대해서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해왔습니다. 중국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화력 면에서 여러 가지 군 사령부의 또 이 무기체계 운용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쿼드라든지 오커스라든지 파이브 아이즈와 비교할 수 없는 그 반열에 올라 있는 게 이제 한국의 세계 5위의 공사, 일본이 6위 정도, 미국 부동의 2위. 중요한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커맨딩 스트럭처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정보가 공유되고 그 다음에 유사시에 병력 기동이 이미 다 기획이 되어 있는 그런 시스템인 반면에 쿼드나 다른 것들은 전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중국은 전혀 쿼드나 오커스나 파이브 아이즈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는 척만. 네? 그래서 그 안보 협력의 중요성은 더할 필요가 없고 그러면서도 글로벌 사우스 외교가 중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이 이제 부산 엑스포 동시에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다들 실패하고 나니까 용산에 근무했던 사람들은 나도 처음부터 다 반대했었다 이렇게 다들 얘기를 했다고. 저는 처음부터 반대하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용산을 나오기 전에는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반대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글로벌 사우스의 지지를 거의 못 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부터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과반수의 표를 모아가지고서 뭐 해보려고 하는 그런 게임들 있죠. 네? 소위 말하는 전국 단위 투표를 통해서 뭐 대통령 뽑는 것 같은 그런 거에 절대로 나가지 않아요. 이제 왜냐? 한국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 네?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에요. 때문에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의 입장에서는 한국은 글로벌 사우스가 아니에요. 한국은 글로벌 노스의 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는 글로벌 사우스. 사우디는 똥똥거리면서 위에
잘 사는 나라지만 시스템적으로 또 이 가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사우디는 글로벌 사우스로 치는 나라. 그러니까 뭐 돈은 많지만은 뭔가 소위 유대감을 느끼는 나라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캠페인을 하면 할수록 뭔가 이렇게 모멘텀이 붙지 않는 보고가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결정적인 거는 제가 이제 용산을 떠나고 난 다음에 작년 10월 7일 날 이제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시작했습니다. 그때 외교부, 사우디와 한국의 외교부 성명이 결국 승패를 갈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우디는 원래 사우디가 하마스를 싫어해요. 네. 네. 근데 소위 온건파 라말라를 중심으로 하는 피에로를 주어가죠. 근데 하마스라는 나라는 절대로 하지 않는 데서 약간 이 현재와 같은 이런 어떤 엄청나게 슬픈 인도주의적 사안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으로 생각하고 다시금 소위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두 국가, 투 스테이트 솔루션을 지지하는 이런 식으로 존중한다.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하마스를 규탄하고 이스라엘을 이제 피해자로 이제 어떻게 보면 동정하는 듯한 굉장히 서방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이 논평하는 것처럼 내포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산 엑스포에 나서지 않았으면 그렇게 논평해도 되는데, 네. 근데 그렇게 논평을 하는 순간 한국에 표를 줄까 아니면 사우디한테 표를 줄까 하고 한 60개 국가들이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결정했어. 사우디. 한국은 이스라엘과도 가깝고 미국과도 가깝고 뭔가 이게 선진 자본주의 국가로서 우리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 그런 나라입니다. 네? 사우디는 진짜 이렇게 돼가지고 너무 아주 일방적으로 지게 됐죠. 그건 누굴 탓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외교부를 탓하기도 힘들지만은 그래서 이제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게 그러지 말고 우리나라는 그런 것보다는 이제 양식 있는 사람들 한 20명 정도가 모여서 결정. 네? 그런 거 있죠. G7 들어가는 것도 사실 G7 국가들 어떻게 보면은 양심과 정서에 호소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G7에 들어가는 게 부산 엑스포 위치하는 것보다 훨씬 쉬울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말로 쉽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고요. 네. 그런 식의 이제 어프로치를 해야 될 시기가 됐고, 그래서 이제 한 130개 정도 되는 글로벌 사우스에 대해서 한국이 그래도 ODA라든지 한국이 굉장히 아주 독특한 모델이에요. 세계에 이런 모델이 없죠. 그러니까 원조를 받던 나라가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원조를 주는 나라. 그러니까 원조를 받는 나라의 심정과 원조를 주는 나라의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 그래서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늘 강조하시는 게 있어요. 제가 이제 외교부 2차관이니까 주로 그런 ODA를 책임지고 있는데 저한테도 직접 그 ODA를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강조한다고 하시면서 직접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받을 때도 두 손으로 받아야 되지만 줄 때도 두 손으로 줘요. 네? 겸손한 모습. 받을 때는 두 손으로 받고 줄 때는 한 손으로 주는. 이거는 뭐 할 수 없이 받긴 받지만은 뒤돌아서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위 ODA 수원국으로서 입장과 ODA 제공국으로서 그 입장을 동시에 알고 있는다기 때문에 하나의 롤 모델로서 충분히 선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것을
기조로 해서 글로벌 사우스 외교를 했고, 그 다음에 저는 동맹파로 분류가 되는 사람이지만 중국과 담을 쌓지는 주의자는 아니고요. 중국을 적절히 관리하는 노력이 동맹을 유지하는 노력에 거의 버금갈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그 중국과의 경제 관계도 경제 관계지만 앞으로 통일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건데, 중국과는 뭐 우리가 이사갈 수 없는 관계야, 멀리,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안보실장하고 지금 중국은 그 이름이 좀 복잡해요. 공산당 중앙 외사 공작 영도 소조 비서장. 이게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근데 왕이가 지금 그 국가안보실장과 외교부장을 둘 다 맡고 있죠. 그 외교부장이 뭐 스캔들로 그 여성 아나운서 출신하고 그 스캔들이 돼가지고 좀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왕이가 지금 둘 다를 맡고 있는데 그 수시로 가동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전략 대화 그것까지 확대를 시켜서 저는 한미일이 중심축, 그 다음에 한중일이 일종의 우리 안보 전략의 보조축으로서 두 개의 삼각형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한다면 한국의 안보는 훨씬 더 현재보다 강해지고 개선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